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분노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그가 문제 삼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두 입자를 만듭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는 서울에 보냅니다. 하나는 뉴욕에 보냅니다. 12,000km. 이제 서울에서 입자를 측정합니다. 그 순간 뉴욕의 입자도 즉시 결정됩니다. 빛보다 빠르게. 아니,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으스스한 원격작용. Spooky action at a distance.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양자역학이 뭔가 빠뜨린 거야. 하지만 50년 후 실험이 답을 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서울과 뉴욕의 입자는 정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 양자 얽힘, 그리고 하나 더, 벽을 통과하는 전자, 양자 터널링. 에너지가 부족해도 장벽을 뚫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태양이 빛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의 USB가 작동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터널링이 지금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이유, 바로 양자 터널링입니다. 오늘은 원리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편에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봤습니다. 3편에서 불확정성과 중첩을 봤습니다. 오늘 얽힘과 터널링까지 보면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부터는 응용편입니다. 이 기묘한 원리들이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 반도체, 레이저, GPS, MRI, 양자 컴퓨터, 모두 양자역학이 만든 것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인슈타인도 믿지 못했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1935년부 미국 프린스턴. 아인슈타인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논문을 씁니다.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 세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EPR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한가? 번역하면 이겁니다. 양자역학, 너 뭔가 빠뜨린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10년째 양자역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번 졌습니다. 보어가 모든 반론을 막아냈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결정적인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양자 얽힘, 그가 으스스하다고 부른 현상. 이것으로 양자역학의 모순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얽힘이 뭘까요? 두 입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광자 두 개, 파란빛 광자 하나를 특수한 결정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빨간빛 광자 두 개로 변환됩니다. 파란빛은 에너지가 높고 빨간빛은 에너지가 낮습니다. 고에너지 하나가 저에너지 둘로 바뀐 거죠. 에너지 초합은 똑같습니다. 이 두 광자는 같은 순간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리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각 광자는 스핀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위 아니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얽힌 광자 쌍은 특별합니다. 하나가 위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아래입니다. 하나가 아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위입니다. 항상 반대. 100% 확실합니다. 자, 이 두 광자를 멀리 보냅니다.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뉴욕에. 12,000km. 서울에서 광자를 측정합니다. 위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뉴욕의 광자는 아래로 결정됩니다. 즉시 빛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0.04초 걸립니다. 하지만 얽힘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측정하는 순간 동시에 결정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해석.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장갑을 생각해 보세요. 왼손 장갑과 오른손 장갑. 하나를 상자에 넣어 서울로 보냅니다.
다른 하나를 상자에 넣어 뉴욕으로 보냅니다. 서울에서 상자를 엽니다. 왼손 장갑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뉴욕은 오른손 장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신기한가요? 전혀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자가 태어날 때 이미 위와 아래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측정해서 알게 되는 것뿐이다. 으스스할 것도 없다. 두 번째, 양자 역학의 해석. 측정 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장갑 비율을 바꿔봅시다. 상자 안의 장갑은 왼손도 오른손도 아닙니다. 둘 다인 상태입니다. 중첩. 서울에서 상자를 여는 순간 그제야 왼손으로 결정됩니다. 동시에 뉴욕의 장갑도 오른손으로 결정됩니다. 열기 전까지는 둘 다 왼손이면서 오른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EPR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자 역학이 맞다면 서울의 측정이 뉴욕에 즉시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내 상대성 이론이 그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은 불완전하다. 숨겨진 변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보어는 당황했습니다. 6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반박 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양자 역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측정 전에 값을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철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장갑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열어보는 순간 결정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결과는 똑같잖아요. 서울이 왼손이면 뉴욕은 오른손. 이 논쟁은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의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닥치고 계산해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양자 역학이 잘 작동하니까 쓰자. 해석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1964년 한 물리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보어가 옳은지 드디어 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1964년 아일랜드 출신 물리학자 존 벨. 그는 스위스 CERN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자 물리학자였습니다. 양자역학 해석 논쟁은 그의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년 된 EPR 논쟁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실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그는 주말마다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보어가 옳은지 실험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핵심은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측정 결과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등식이 됩니다. 어떤 값이 특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벨의 부등식입니다. 반대로 양자역학이 맞다면, 숨겨진 변수가 없다면 이 부등식이 깨집니다. 범위를 벗어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얽힌 광자쌍을 많이 만듭니다. 각각 다른 각도로 측정합니다. 결과들을 모아서 계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맞으면 숫자가 2 이하, 양자역학이 맞으면 숫자가 1을 넘습니다. 최대 약 2.8까지. 드디어 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964년에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얽힌 광자를 충분히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측정도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1972년 미국 버클리 대학 존 클라우저가 첫 실험을 합니다. 결과 벨의 부등식이 깨졌습니다. 양자역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측정 장치가 너무 느렸습니다. 광자가 날아가는 동안 장치가 어떻게 측정할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광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건 아닐까? 더 정밀한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1982년 프랑스 파리, 알랭 아스펠. 그는 결정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측정 방식을 광자가 날아가는 도중에 바꿉니다. 무작위로. 광자가 출발할 때는 어떻게 측정될지 모릅니다. 날아가는 도중에 결정됩니다. 광자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과, 벨의 부등식이 깨졌습니다. 더 명확하게, 양자 역학이 맞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숨겨진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더 멀리, 더 정밀하게, 더 엄격하게. 2015년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 1.3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실험합니다. 모든 허점을 막았습니다. 결과, 벨의 부등식이 깨졌습니다. 2017년 중국 연구팀 위성을 이용해서 120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실험합니다. 결과, 벨의 부등식이 깨졌습니다. 50년에 걸친 실험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양자 역학이 맞았습니다. 얽힌 입자들은 정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정 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가 측정하는 순간 동시에 결정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알랭 아스펠,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합니다. 얽힌 광자를 이용한 실험으로 벨 부등식의 위반을 확립하고 양자 정보 과학을 개척한 공로. 50년에 걸친 실험의 결론에 상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측정하면 뉴욕이 즉시 바뀐다. 그럼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측정하면 위 또는 아래가 나옵니다. 무작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또는 위가 나옵니다. 무작위로. 서울 결과가 위면 뉴욕은 아래.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릅니다. 측정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뉴욕 사람은 서울이 뭘 측정했는지 모릅니다. 알려면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는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결국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무사합니다. 그럼 얽힘은 쓸모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보 전달은 안 되지만 연결은 실제합니다. 이 연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자 암호. 3편에서 우리는 양자 암호를 잠깐 봤습니다. 측정하면 상태가 바뀐다. 이것으로 도청을 감지한다고 했죠. 얽힘을 쓰면 더 강력해집니다. 서울과 뉴욕이 얽힌 광자를 나눠 갖습니다. 각자 측정합니다. 그 결과로 암호키를 만듭니다. 이 키는 서울과 뉴욕만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훔쳐보면 얽힘이 깨집니다.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보안. 이것이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중국은 이미 양자 암호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도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하다고 빙섰던 현상. 지금은 차세대 보안 기술의 핵심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공을 벽에 던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튕겨 나옵니다. 당연하죠. 에너지가 부족하면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굴려서 언덕을 넘기려면 충분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느리게 굴리면 중간에 멈추고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장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를 벽에 던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튕겨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벽 반대편에서 전자가 나타납니다. 벽을 뚫고 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벽을 통과한 겁니다. 터널을 판 것처럼. 그래서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편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파동은 퍼집니다. 벽이 있어도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파동의 일부가 벽 안쪽까지 스며듭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벽이 얇으면 반대편까지 새어나갑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틉니다. 문을 닫습니다. 완전히 차단될까요? 아닙니다. 소리가 새어나갑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음파가 문을 통과한 겁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이니까 장벽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벽이 두꺼울수록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0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는 아주 작습니다. 원자 수준의 얇은 벽이라면 터널링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터널링이 없었다면 태양은 빛나지 못했을 겁니다.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뜨겁죠. 하지만 핵 융합이 일어나기엔 부족합니다. 수소 원자 핵 두 개가 합쳐지려면 서로의 전기적 반발력을 뚫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1500만 도로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10배는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자 터널링. 에너지가 부족해도 확률적으로 장벽을 뚫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태양에는 수소 원자 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낮은 확률 곱하기 엄청난 횟수는 핵 융합 발생. 태양이 46억 년 동안 빛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터널링은 당신 주머니 속에도 있습니다. USB 메모리, SSD, 스마트폰 저장 장치, 모두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우는 원리, 바로 양자 터널링입니다. 전자를 절연체 벽 너머로 터널링 시켜서 저장합니다. 다시 터널링 시켜서 지웁니다. 당신이 사진을 저장할 때마다 양자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터널링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1965년 무어의 법칙. 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50년 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10마이크로미터, 1990년대 350나노미터, 2010년대 14나노미터, 2020년대 3나노미터.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2나노미터, 1나노미터. 더 작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양자 터널링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를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껐을 때는 전자가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벽이 너무 얇아지면 전자가 터널링으로 새어나갑니다. 꺼도 전류가 흐릅니다.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이 반도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양자 역학이 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작게 못 만들겠으면 위로 쌓자. 3D 구조입니다. 평면에 트랜지스터를 깔지 않고 층층이 쌓습니다. 100층, 200층. 삼성전자의 V맨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HBM, 모두 이런 방식입니다. 옆으로 못 가니까 위로 쌓는 겁니다. 양자 역학의 한계를 우회한 겁니다. 양자 터널링, 태양을 빛나게 하고 USB를 작동하게 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한계를 만든 현상. 같은 원리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자연은 그렇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원리편 3개를 모두 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양자 역학의 세 기둥. 첫 번째, 파동 입자 이중서. 이 편에서 봤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간섭하고 회절하니까요. 그런데 빛은 입자이기도 합니다. 광전 효과를 일으키니까요. 300년 논쟁의 결론. 둘 다 맞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인데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이중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두 번째, 불확정성과 중첩. 3편에서 봤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속도를 모릅니다.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를 모릅니다. 이것은 측정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측정하기 전까지 전자는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중첩, 슈레딩거의 고양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측정하는 순간 하나로 결점됩니다. 세 번째, 얽힘과 터널링. 오늘 봤습니다. 파란빛 광자 하나가 빨간빛 광자 둘로 변환됩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도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쪽이 즉시 결점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으스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증명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터널링. 에너지가 부족해도 장벽을 통과합니다. 파동이니까 가능합니다. 태양이 빛나는 이유, USB가 작동하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가 더 작아지기 어려운 이유. 이 세 가지가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100년 전 과학자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원리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계 경제의 35%, 반도체, 레이저, 디스플레이, 통신, 의료기기, 모두 양자역학이 만든 것들입니다. 당신은 매일 양자역학을 수백 번 사용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이제 원리편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응용편입니다. 이 기묘한 원리들이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 미리 살짝 보여드릴게요. 5편, 반도체. 1947년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하나. 지금은 손톱만한 칩에 100억 개. 7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6편, 레이저와 LED. 1960년대 쓸모없는 발명이라고 비웃던 레이저. 지금은 바코드, CD, 방통신, 눈 수술까지, 그리고 백열등을 몰아낸 LED. 파란 LED 하나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7편, 원자시계와 GPS. 300만 년에 1초 오차. 이 정밀한 시계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하루에 11km씩 틀립니다. 8편, MRI. 칼 안 대고 뇌를 들여다봅니다. 당신 몸속 수소 원자 수천 조개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9편, 양자 컴퓨터. 0이면서 동시에 1. 중첩과 얽힘의 결점체.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200초에. 아직 초기 단계지만 1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뀔 겁니다. 원리를 알면 기술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왜 이것이 대단한지. 앞으로 5편의 여정 함께 가시죠. 1927년 솔베이 회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단체 사진. 29명의 물리학자. 그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앞줄 중앙에 아인슈타인. 그 옆에 보어. 두 사람은 이 회의에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자연은 확률적이다. 아니다. 숨겨진 변수가 있다. 30년 동안 계속된 논쟁. 결국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은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EPR 역설. 그가 던진 도전장. 그것을 풀기 위해 벨의 부등식이 나왔고 50년에 걸친 실험이 이어졌고 2022년 노벨상까지 왔습니다. 틀린 질문은 없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합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하다고 비웃던 양자 얽힘. 지금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의 기반입니다. 1928년 처음 예측된 양자 터널링. 지금은 당신의 USB에서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미친 이론.
지금은 현대 문명의 기초, 양자역학의 여정이었습니다. 원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 불확정성과 중첩, 얽힘과 터널링, 양자역학의 세 기둥을 모두 봤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뭐야에서 이걸로 뭘 만들었어로? 다음 편 5편 손톱 위에 100억 개 스위치, 반도체의 탄생입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하나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손톱만한 칩에 100억 개. 무어의 법칙은 어떻게 50년 넘게 유지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양자역학이 만들고 양자역학이 맡고 있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